우리가 이제 그 지난번에 연암 산문집 읽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책인데요. 낭송 연암집이에요. 그 연암 산문집에도 뭐 50대 이후의 글이 없는 건 아니에요. 몇 편은 있어요. 그런데 그 낭송 연암집을 제가 이제 이렇게 묶으면서 생각한 건 그동안 연암집에 와 있는 글들은 따로 이제 그렇게 이런 식으로 따로 모아져 가지고 그 묶인 게 많이 있거든요. 연암 산문집 형식으로 많이 묶였는데 그 후반부, 그러니까 만년의 작품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만년의 글들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주목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그 연암집을 읽었을 때 뭐 젊은 시절 30대, 40대 쓴 글들은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너무 좋죠. 그 글들이 진짜 찬란하게 빛나는 글들입니다. 그러니까 연암이 진짜 찬란하게 빛나게 잘 놀았던 것만큼이나 글도 너무나 찬란하게 진짜 자유롭게 썼잖아요, 님들. 그래서 이제 그 글들은 너무 잘 알려져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연암집을 읽으면서 만년의 연암이 너무 좀 특별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게 더 좀 이제 더 주목을 많이 했다라기보단 그 글들을 읽으면서 이상하게 이 젊었을 때 썼던 그 글들보다 좀 감동이 많이 좀 왔거든요. 왜 제가 그랬을까 싶었는데 저한테도 나름의 그 의심증 같은 게 있었던 거죠. 그래, 백수로서 너무나 자유롭게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그 늙어가면서도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늘 그게 우리의 의심이잖아요, 선생님들. 그죠? 그걸 확인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늙어서 정말 그 변질되는 거죠. 그 꼰대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제 늙어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루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뭔가 꼰대가 되고 아니면 더 보수적이 되고 그죠? 이제 이런 경향들을 우리가 띠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고루해지다 못해서 완전히 좀 타락하기도 하는 이런 경우들이 늘 있었기 때문에 그 제 나름대로 연암집을 읽으면서 연암도 혹시 그런 거 아닐까? 그리고 연암이 만년에 50살 이후죠, 여러분들가 여기 제가 이제 연암집 여기 묶은 건 다 벼슬살이 했을 때의 글들이에요. 이 벼슬살이를 하면서 혹시 이미 벼슬살이 했다는 것 자체가 변질이 아닐까? 변절하는 거야? 뭐 약간 더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그냥 그 사람의 그 연대, 뭐라고 하나, 생력이라고 하나, 뭐라 그러지? 필모그래피. 필모그래피 말고 좀 한글로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 우리가? 생물련 아니야. 생물련대 말고 뭐라 그러지? 이력. 지금 어려워. 진짜 늙나 봐요. 자꾸 이렇게 많이 생각 안 나네요. 어쨌든 그런 이력을 우리가 쭉 펼쳤을 때 50대 이후에는 뭐 그렇게 높은 직책을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가구 5,000호 정도면 되게 작잖아요. 그죠? 거기 현감. 너무 작으니까 이제 사실 수령인데 현감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정도의 벼슬살이를 했던 거죠.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수령을 했다 막 이러면 나름 선입견이 저한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그렇게 백수를 얘기하고 어딘가 제도권 안으로 정말 안 들어가고 싶어 하고 그 권력에 대한 욕망도 가지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럼 50대 이후에는 뭔가 좀 달라졌어? 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제가 좀 더 그 글들이 눈에 들어왔나 봐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그렇게 벼슬살이를 하면서도 너무나 계속 글을 썼다는 거예요. 책을 읽고 계속 글을 쓰고. 그리고 이제 그 공문서 형식의 글들도 있거든요. 여기에는. 일종의 공문서. 그리고 사실 편지라고 하지만 일종의 공문서 같은 글들도 편지글에 있어요. 근데 그런 글들도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공문서를 우리가 이렇게 읽을 거리가 된다는 게 너무 놀랍잖아요, 여러분. 누가 보고서를 썼는데 보고서를 읽어요? 일하는 사람들 아니고. 지금까지 남아있는데 그 공문서가 너무 읽을 만한 글이라는 사실. 이런 게 저한테 이제 너무 좀 신선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벼슬 생활을 이제 한 걸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니까 변질된 게 아니라 똑같이 자유로워요. 그래서 너무나 똑같이 자유로워서
고루함도 거기 어떤 권위적인 도 없고, 그리고 뭔가 그런 관료주의에 전혀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데 관료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창발적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사심도 없고 욕심도 안 낼 수가 있죠? 그렇다고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도 아니에요. 눈치를 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원칙이 또 분명한데 융통성도 엄청나게 있어요. 그래서 그 융통성을 발휘하는 이 부분은 원칙을 깨지 않으면서 그것을 다르게 정말 운용하는 능력, 이게 창발성이겠죠. 이게 창의적인 거겠죠. 이런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쩌면 이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늙어서 벼슬 생활을 하고 사실은 이제 거의 죽음에 임박할 때까지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을 수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자유분방한 사람은 불성실하다고 느끼잖아요, 선생님들.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젊어서 글 쓴 것도 사실은 자유분방하지만 너무 성실한 거죠. 그죠? 왜냐하면 이 자기 주변을 관찰할 때 너무나 성실하게 정성을 다해서 관찰을 했잖아요. 그런데 일을 할 때도 너무나 성실하게 정말 그 일을 하는데 자기의 모든 걸 다 진짜 바쳐서 하는, 전력 투구하는 이런 모습에 저는 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걸 뭐 번역을 다시 재번역을 하거나 하게 되면 꼭 10,000년의 글을 모아야 되겠다. 제가 좀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있었거든요. 앞에 글들은 워낙 많이들 모아놨으니까 나는 사람들이 잘 안 읽는 그 연암집에서도 많이 주목 안 하는, 그런데 되게 감동적인 이걸 좀 모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나이를 먹었잖아요. 저도 이제 50살에 제가 이제 여기 서문에도 썼지만 50이 딱 되니까 진짜 많이 산 것 같더라고요. 물론 뭐 앞으로 살 욕심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긴 거예요. 왜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50까지 살았는데 이 시간도 사실 어마어마하게 길었잖아요.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아니, 물론 후떡후떡 가긴 해요, 시간이. 근데 50이 되니까 앞으로 뭐라고 50년을 더 살아? 사실 저는 그때 그 인생의 반 100세를 살면서 그 다음은 뭘 해야 되는 거지? 왜 50 넘으면 이제 우리가 뭔가 할 일이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은퇴할 시기이기도 하고 뭐 등등등. 근데 공부에는 은퇴가 다행히 없어서 그런 걱정은 물론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어떻게 까마득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50. 어떻게 시간을 어떻게 보내지? 그리고 지금까지 보낸 것도 쉽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제 늙어 연로해지면서 어떻게 또 남은 생을 꾸려가지? 이런 거에 대한 뭔가 이렇게 저는 나름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두려움도 좀 있었거든요. 아직 뭐 죽을 나이는 아니어도 그런 게 좀 막 숨이 차더라고요. 제 나름대로는. 근데 그때 그러고 나서 한 6, 7년인 거죠. 금방 지나더라고요. 또 6, 7년이. 그래서 저 지금 57이 됐어요. 이제 그때 그렇게 까마득했던 나이를 생각하는데 7년을 어찌 여기서 부대끼다 보니까 금방 매일매일이 금방 가요. 눈 깜빡할 사이 진짜 올해도 갔잖아요. 신축년도 거의 지나고 있어요, 여러분. 아직 몇 달은 더 남았지만 어쨌든 벌써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또 이렇게 가겠구나. 근데 가는데 이제 우리가 이 나이에는 그런 뭐 엄청난 성취욕구 같은 거 없잖아요. 그죠? 선생님들이 있으세요? 성취욕구? 전 사실 없어요. 크게 성취욕구가 없어요. 그리고 뭐 크게 목표가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목표는 없어요. 매일매일 그냥 이렇게 공부하다가 뭐 사람들하고 즐겁게 가끔씩 뭐 여행도 다니고 그러겠죠. 그 정도로 살다 보면 그냥 인생이 가지 않을까? 그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쯤에 이 낭송연암집을 이제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도 하게 되고 더 늦기 전에 해봐야겠다. 근데 이제 이런 글들을 추리다 보니까 제 인생의 목표가 좀 생겼어요. 그냥 연암처럼 살면 더 할 나위 없이 이건 그냥 거의 꿈꾸는 거예요. 연암처럼만 살다가 죽으면 딱 되지 않을까? 제 목표가 이 연암의 이 10,000년처럼 정말 자유롭고 그리고 또 원칙은 분명하고
그리고 남에 대해서 갖는 그 너그러움, 여러분, 그리고 또 엄청난 유머, 이걸 가지고 경쾌하게 매일매일을 산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이렇게만 살 수 있으면 아마도 내 생을 굉장히 정말 잘 살았다고 하면서 죽을 수 있지 않을까? 눈 감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 정도로 저한테는 이 낭송연암집에 있는 글들이 좀 뭔가 좀 경탄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 수 있으면, 그 글에 나오는 이 연암이 가지고 있는 이 행적들이 이런 식의 어떤 행로를 밟는다면 정말 어떤 인생에서도 뭐 후회 하나 하지 않고 꽉 차게 인생을 살다 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이 글들을 썼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 어떤 면이 그러냐라고 얘기하면 저한테는 그냥 이것 자체가 다 그래요. 그리고 이건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현장이 드러나 있는 글들이에요. 연암에게 있어서 그 안의라고 하는 그 고장, 면천이라고 하는 그 군수 생활을 했었으니까 면천이라고 하는 어떤 지역, 이런 곳에서 사람들과 이제 우리가 주고받고 부대끼고 하는 이런 활동들, 그 활동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게 그 연암의 어떤 삶의 행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활동했던 그 모습만 본다면, 그대로만 산다면 정말 인생을 우리가 뭔가 그렇게 큰 꿈을 펼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그 매일매일이 너무나 즐겁게, 그리고 매일매일이 너무나 정성스럽게 그렇게 갈 수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엮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아주 제 영혼을 정말 맑게 만들어주는 거라면 이 글이에요. 이 글들인 것 같아요. 제가 매일매일 뭐 굉장한 어떤 욕심들에 우리가 또 하루를 막 보낼 때가 있잖아요, 힘들. 그리고 뭔가 어떤 쓸데없는 갈등 같은 것에 막 시달릴 때가 있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머리만 막 굴리고 있을 그럴 때 이제 그 연암의 글을 읽으면 좀 제가 맑아지거든요. 저는 그 연암 세미나를 이제 몇 차례를 했었어요. 연암집을 읽는 세미나를 이렇게 몇 차례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글이 굉장히 다르게 보이면서 그 글들을 읽을 때마다 내가 진짜 좀 이렇게 고양되는 느낌 있잖아요. 좀 사람이 이렇게 좀 비우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연암처럼 참 욕심 없기도 되게 힘들구나. 그리고 이렇게 사심 없이 어떻게 살았지? 이건 그냥 살아있는 실제잖아요. 그러니까 장자도 저한테 굉장히 많은 걸 주지만 장자는 또 너무 시대가 멀어서 그 기본 어떤 사유에 의해서 내 삶을 어떻게 정말 꾸려가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지만 아주 구체성을 가지고 내가 따라보고 싶은 어떤 그 행적들, 진짜 발자국을 이렇게 내디디면 매일매일 이렇게 내디디면 뭔가 진짜 더할 나위 없는 그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에서의 저한테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놀든 일을 하든 그 어떤 것을 하든 연암은 정말 어디에 사로잡히지 않고 했다. 어떤 권력에도 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이게 저는 그 하고 싶은 대로 진짜 말하고 싶은 대로 그런 것을 보여준 흔적이 이 글쓰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어딘가를 이게 경계가 없어요. 그게 공문서여도 상관이 없고요. 뭐 문학적인 글쓰기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 있든 어디서 살든 그 무엇을 또 자기가 하든 어떻게 표현하든 그 속에는 연암이 갖고 있는 정말 창발성, 여러분 창발성이에요. 그리고 창발성과 성실함, 이것이 올곧게 들어있지 않나. 이게 진짜 경계 없는 사유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경계를 두지 않는다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실천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연암은 그걸 한 사람이 아닐까? 뭐 이런 제 나름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요걸 엮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홍길주라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형들한테.
그 홍길주가 그 연암을 읽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쓴 그 부분이 18쪽이에요. 제가 이거 보고서 이걸 그 막 엮고 있을 때 이거를 발견을 했어요. 홍길주라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는데 이걸 보고 이 사람은 정말 연암을 정말 나처럼 받아들이고 있구나. 연암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분소리 하는 것보다 서문에다 이걸 꼭 다루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홍길주의 그걸 보면 그건 뭐 그냥 넘어가고 19쪽에 보면 수십 년 전에 그 중간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연암 박지원이에요. 그 어떤 사람이 기상이 천지를 가로지를 만하고 제주는 천고를 뛰어넘을 만하며 문장은 수많은 것을 전도시킬 만하였다. 그 19세기 그 홍길주가 연암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백수니까 뭔가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냥 독서하는 선비. 뭔가 책상 물림으로 책만 읽었겠지? 저도 그랬어요. 책만 읽었겠지? 하는 의심 같은 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독서를 한다는 건 굉장히 현실적인 거라고 연암은 생각했어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독서를 하는 건 그렇게 독서하는 자는 천하를 경륜할 수 있는 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서하는 자는 책상 물림으로 책만 읽어서 현실성이 전혀 없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걸 깨고 있는 게 정말 연암이에요. 그런 식으로 뭐 책상 물림으로써 아무것도 못하는 자가 아니에요. 현실에 나왔을 때 진짜 책에서 읽은 그걸 정말 이 현실에서 막 써먹을 수 있는, 써먹는다는 게 굉장히 정말 그 현실을 운용하는데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고 아이디어가 되도록 그렇게 쓰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글쓰기는 현실에 무슨 힘이 돼요? 라고 묻는다면, 책 읽기가 현실에 무슨 힘이 돼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 연암의 책 읽기에 대한 사유와 이 사람의 어떤 글쓰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 그리고 실제적인 어떤 그 운영 능력,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도 처음에 말했지만 늙어서 변절된다 싶다. 그게 다 누구나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연암 박지원이고 홍길주라는 사람도 이 사람을 그렇게 봤구나. 19세기에도. 그래서 그는 세상에 살아 있었고 나도 이미 세상 일에 통달하였지만 미처 보지 못했고 아직 함께 말해보지 못했다. 그런데도 나는 한으로 여기지 않았다. 어째서인가? 나는 이미 수십 년 전에 나도 알지 못하게 되었는데 하물며 수십 년 전에 다른 사람이겠는가? 나도 모르는데 뭐 수십 년 전에 연암을 몰랐다 한들 뭐 그렇게 한스러울 일은 없어요. 왜? 연암의 문장에 남아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보세요. 지금 이렇게 이게 글의 묘미가 있어요. 이 홍길주 글에도. 나는 거울을 가져다가 지금의 나를 비춰보고 책을 열어 그분의 글을 읽어본다. 그분의 문장이 바로 지금의 내가 된다. 자, 우리가 책 읽는다는 건 이런 내가 되는 일이다. 내가 되는. 그분의 문장이 내가 되는 일이다. 그럼 내일 또 거울을 가져다가 비춰보고 그분의 책을 펼쳐 읽어보면 그분의 문장이 곧 내일의 내가 될 것이다. 자, 지금의 나는 그 문장인 거고 내일의 나도 또 어때요? 그 내일의 문장인 그 연암의 문장이 될 것이라는 것. 내년에 또 그 거울을 가져다가 비춰보고 그분의 책을 펼쳐 읽어보면 그분의 문장이 바로 내년의 내가 될 것이다. 나의 얼굴은 늙어가면서 더욱더 변할 것이고 변하면서 옛 모습을 잃어버릴 테지만 그분의 문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아, 근데 이분도 아주 글의 기수에 아주 반전이 있어요. 그러나 읽으면 읽을수록 더더욱 기이해지고 내 얼굴을 따라 닮아갈 것이다. 자, 자기는 이제 거의 문장이 되었잖아요. 연암의 그 문장이 된 나. 그리고 나와 이제 그 문장도 함께 늙어와 가는데 이미 나는 뭐가 됐어요? 그 문장이 돼버렸어. 그래서 그 문장이 또한 내 얼굴을 따라서 닮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기가 막힌
연합론을 쓰기가 저는 쉽지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건 정말 연합을 이렇게 정말 느끼고 자기 안으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글이다. 여러분한테 이제 그 말씀드리면 앞에서도 뭐 연암이 우리가 어떤 글을 썼는지 선생님들이 보셨고 어떻게 40대까지 살았는지를 이제 우리가 앞에 산문집에서 봤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그 이 확신, 자, 글 읽는 선비가 결국은 세상도 경륜할 수 있는 자이다.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하면 글을 읽을 때 그런 힘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죠? 그냥 내 굉장히 머릿속에서 사변적으로 혹은 지식으로 그냥 남는 그 공부가 아니라 진짜 우리 나를 바꾸고 세상이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힘을 가진 것이 책이다.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확신이 연암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암은 그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처음부터 보세요. 이게 이제 선비란 어떤 존재인가를 썼거든요. 연암이. 그래서 원사라는 원래 선비, 본디 선비. 그러니까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쓴 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기서부터 얘기하죠. 자, 사실 선비는 신분상으로는 여러분 농부, 공장이와 신분이 같대요. 자, 우리 산업공상을 구별하지만 연암 시대에 와서는 이제 선비는 그냥 산업공상은 다 같은 사람. 신분상에 크게 차이가 없어요. 신분상의 차이는 없는데 뭐가 있는 거죠? 이제 거기에 뭔가 지위가 부여되는 거겠죠. 지위가. 그래서 뭐 농사 짓는 사람들이든 공장이든 이런 사람들도 글을 읽는다면 뭘까요, 여러분? 그 사람은 선비예요. 자, 우리 모든 존재의 근원은 선비다라고 연암은 그렇게 규정했어요. 이게 연암이 이제 그 자기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다르게 자기를 이제 그 사실 자리매김하는 그 현장이거든요. 자, 선비는 사실 신분상으로도 다른 존재였잖아요. 그전에. 그죠? 그리고 뭔가 그 농공상에 비하면 우위에 있는 존재인 거죠. 그죠? 특별한 존재. 근데 특별하지 않아. 근데 모든 사람이 그래서 선비가 되어야 해. 책을 읽는다는 건 인간의 아주 기본 활동이야. 이게 지금 원사에 담겨 있는 뜻이에요. 그래서 왕도 본래 선비였어요. 그래서 직위가 왕으로 더해졌지만 원래는 선비예요. 선비는 변함없어요. 그러니 왕도 책을 읽어야 돼. 자, 농공상도 책을 읽어야 돼. 인간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연암은 그 기본 조건을 책을 읽는 존재다라고 규정을 이렇게 딱 하고 있는, 이게 굉장히 다른 거죠. 우리가 무슨 뭐 그 신분상의 어떤 뭐 평등 얘기 막 하지만 그게 아니라 모든 존재는 다 뭐예요? 다 지성을 갈고 닦아야 된다는 고샘의 생각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성을 갈고 닦아야 돼. 연암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뭐 자기가 위든 아래든 뭐 천민이든 일단 책을 읽는 존재라면 선비이고, 그런 선비라면 어때요, 여러분? 그 선비 한 사람이 글을 읽으면 그 혜택이 온 세상에 미치고 그 공로가 만세에 전해진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근원이 바로 선비다라고 얘기했어. 그냥 쓱 지나가면 별거 아닌 얘기 같아요. 근데 이런 얘기가 엄청난 얘기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근원이 뭐냐라고 할 때 선비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신분상의 위계 이런 거 이 한마디로 그냥 다 깨버린 거예요. 그리고 선비가 따로 특권 계급이 아님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래야지. 이걸 특권화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특권화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선비가 이제 특권화 돼가지고 양반 인내 하면서 어떻게 돼요? 허례허식에 빠져들거나 아니면 자기 양반 신분을 이용해서 진짜 뭐를 해요? 협잡을 하고 막 착취하고 그러면서 삶은 굉장히 방탕하고, 지금 그 양반이라는 존재들은 사실은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연암이 양반전에서 그 현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양반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정선의 부자가 어떻게 했어요? 나는 그런 양말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풍자로 갔지만 사실은 여기서 연결되는 건 뭔가 선비로서의 그 인간 존재, 모든 존재의 어떤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사실 우리한테 그 양반이라는 존재는 뭐예요? 암적인 거죠, 여러분. 다른 존재들을 다 갉아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신부는 변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선비는 바뀌고 옮겨지는 것이 아니다. 그냥 모두 선비인데 거기에 자기가 더해지는 것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때는 사실 우리가 그 양반들도 너무 많아요. 숫자가 많아지고 양반도 사고 팔잖아요. 그 아까 양반전에서도 사고 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라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나는 글 읽는데 그렇다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위해서 뭔가 관리를 안 해. 대부를 안 하는 거예요. 왕을 위해서 천하를 위해서 뭐 직접 일을 해서 보여주지는 않잖아요. 그랬을 때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자기 존재에 대한 탐구를 아니할 수 없어요. 근데 그죠? 그럴 때 연암은 이렇게 딱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 자기 그 책 읽는 존재라고 하는 이 확신을 확장하고 있어. 위축되지 않았어요, 전혀. 이게 근본이야. 이걸 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뭐 이 존재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무의미한 일인 거죠. 이렇게 됐을 때. 남인 중에 성우 이익을 이제 얘기를 하자면 성우 이익도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때 당시에 그 이제 연암의 윗세대들이나 요즘 요 세대들은 자신들의 어떤 그 존재의 가치에 대한 고민을 너무나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겠죠. 우리가 백수로 살면서 백수인 나는 뭘까? 그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내야 되죠. 그죠? 누가 나의 존재의 의미를 만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 가치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내 존재의 가치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도 집안은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자기를 돌아보건대 농민하고도 다를 게 없고 농민보다도 못해요. 놀고 먹는 존재. 그냥 놀고 먹어. 어떻게 집안을 잘 타고나서 뭐 부자는 아니어도 겨우겨우 누가 농사를 지어줘서 그걸로 생계를 이을 수 있을 정도는 내가 타고난 거예요. 나는 그럼 뭐냐. 근데 나는 이제 열심히 책을 읽는데 이 책을 읽어서 진짜 천하에 나가서 진짜 백성을 구제하거나 무언가를 위해서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잘못 가면 우리가 자격지심으로 갈 수 있겠죠. 그렇죠? 열등감으로 가거나. 근데 이들은 그 열등감을 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다시 분석합니다. 그 이익은, 성우 이익은 사실 이런 자격지심이 굉장히 있었어요. 나는 뭐야? 농부들이 진짜 피땀 흘려가지고 지은 농산물을 그냥 먹고만 살아. 뭐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나는 일개 좀 같은 존재. 그래서 뭐요? 밥벌어진 거죠. 이 밥벌어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똥오줌밖에 없어. 그래서 농부들한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가치는 뭐예요? 내가 밥을 먹고 싸는 똥오줌. 그 정도의 가치밖에는 없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 분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다 인정한 위에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딴 일은 내가 배우지 못했어요. 농사를 어려서부터 본 적도 없어. 그리고 성어 이익은 되게 노력했어요. 나가서 한번 나도 농사를 좀 지어볼까? 근데 또 몸도 엄청나게 약한 사람이거든요, 성어 이익이. 근데 해보면 되겠어요? 농사 일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 내가 책을 읽어서 얻은 이 지식을 어쨌든 뭔가 세상을 위해서는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농민들은 경험이 많잖아요. 그죠? 농사를 잘 지어요. 그럼 나는 뭐예요? 그걸 듣고 정리할 수 있는 나름 지성이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렇게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존재 가치는 너무나 미미하다는 그게 이제 성우 이익의 가슴을 되게 아프게 했어요. 그리고 옛날에 선비들과 다르게 이렇게 천하를 주유하면서 뭔가 세상에 대해서 말하기도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죠? 그래도 공자님이나 이런 분들은 행복했던 거예요. 공자, 맹자는.
그냥 백수로 떠돌아도 만나주는 왕이 있었어. 그리고 자기들이 그 세상을 경륜하는 그 포부를 어떻게 해요? 그 왕들한테 전할 길이 있었다고. 근데 18세기, 17세기의 선비들은 그걸 못해요.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야? 그냥 밥벌어지에 불과하다면 이렇게 그냥 살다가 죽는 건가? 남을 착취하다가 죽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연함이 접근하는 방식하고 성우이익이 접근하는 방식은 좀 많이 달라요. 근데 하는 일은 비슷하죠. 그죠? 뜻은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일은 각각 다르게 일을 해나갔지만 사실 근본적인 어떤 그 뜻은 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성우이익은 일단 한 게 그럼 그 지식을 내가 정리하는 일. 그래서 뭐 그런 벼 있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종류의 벼들이 있어요. 우리는 모르는 엄청나게 종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벼 종류를 어떻게 심고 어떤 토지에서는 어떤 걸 심고 하는 그 지식을 자기가 정리를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도보라는 책이었어요. 그 벼의 족보를 정리한 책. 근데 그 책은 지금 없어요. 그 벼의 족보를 정리를 하는 책. 그리고 굉장히 소극적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거예요. 뭐 우리는 이런 일을 해서 뭐해요 하고 여러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많잖아요. 배워서 이대로 살면 우리가 이 길을 그냥 우리가 그대로 가면 돼요. 이러면 뭐예요? 저 하나 해서 뭐해요?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바로바로 질문하시잖아요.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나요? 사람들이 그런다고 바뀌나요? 이렇게 하는데 성우이익에게도 그런 고민이 왜 없었을까요? 내가 이런다고 뭐 크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실 이런 사람들이 쓴 그런 그 개혁 정책 있죠. 성우이익과 같은 사람이 쓴 그런 그 개혁 정책이 사실 당장 사람들한테 실용적으로 쓰이는 건 아니에요. 일종의 유토피아 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래도 쓰는 거예요. 그래도 누군가는 이걸 보고서 반영할 사람이 있을 거고 그리고 나는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그 의지를 어쨌든 남기는 거예요. 성우는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짠한 이 노인네가 너무 짠한데요. 그 밥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식하는 거. 저는 그 성우사설 읽을 때 그것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성우이익을 참 안 좋아해요. 저는 남인을 좀 안 좋아해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도 썩 좋지가 않아요. 너무 훌륭하신데 저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게 그런 방식이 너무 저는 좀 저하고는 안 맞아요, 여러분. 너무 꼼꼼하게 그 왜 원칙 세우고 거기다 매뉴얼 하나하나 적는 방식. 그 연암하고 이제 앞으로 비교를 계속 할 텐데 목민심서를 읽어보세요, 여러분. 저의 말을 이해하실 거예요. 만 가지 매뉴얼을 정리해 놓는다고 하잖아요. 다산 정약용이 그랬어요. 수령의 원칙은 이거다. 그러면 수령은 이제 있잖아요. 하는 일을 1, 2, 3, 4, 5, 6, 7 해가지고 항목별로 쫙 정리해요. 정말 깨알 개미처럼 정리해놨어요. 6권이에요. 수령이 해야 하는 일. 수령이 마음에 딱 새겨야 되는 일. 그래서 그거 읽으면 이렇게만 하면 뭐 세상이 막 엄청 바르게 되겠는데 이걸 볼 사람이 없겠구나.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 세미나 할 때 그걸 읽을 때마다 저야말로 정말 허벅지를 찌르면서 읽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법조문을 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큰 항목 A가 있으면 작은 항목 1에 또 거기 촘촘히 들어가. 6가지, 7가지. 이게 6권씩 있어요. 그 말이 그 말 아니겠어요? 그리고 다산 선생님은 저기 유머가 없으세요. 뭐만 있냐면 비극적이야. 모든 세상을 너무나 비극적으로 바라봐. 그래서 농내에 살면 아주 비극적으로 드러내요. 얼마나 처참하게 생활하는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방식의 문학 이런 게 있어요. 그걸 또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죠. 그죠? 근데 저는 그게 별로 저한테는 힘들어요. 그래도 제가 참 참을성 있게 읽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접근하는 방식. 근데 그 진정성이 연암하고 다를까요? 저는 같다고 생각해요. 이 기질이 다르고 추구하는 그 방향이 다르니까 서로 뜻은 같지만 들어가는 방법이 되게 다른 거죠.
성호이 선생님도 그래서 너무 짠해서 나는 밥을 줄이는 방법밖에는 이 시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없어. 그래가지고 매일 한없씩 우리가 두 끼 먹잖아. 한없씩 쌀을 덜어내는 거. 항아리에 담아. 그렇게 해서 줄이면 이게 작은 거지만 쌓인다고 이렇게 하면. 쌓이면 어떻게 돼요? 그걸로 이웃을 도와줄 수 있어. 흉년에 그걸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고 이웃을 도와줄 수 있고. 그러니까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한계 안에서 그 한계 설정 안에서 내가 뭘 할까라고 하는 요거를 찾아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분들은 아주 진짜 찬찬하게. 그리고 또 없는 가운데 사람들하고 친척들하고 우리가 또 축제를 벌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없어서 축제를 못하진 않아요, 여러분. 나눠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때는 콩이 제일 쌌어요. 콩으로 만든 음식이 제일 싼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실 한 동네는 거의 일가 친척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뭐 1년에 한두 번씩 모임을 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삼두회라고 콩으로 만든 음식 3가지. 된장, 콩나물. 그다음 또 뭐더라? 콩밥, 콩죽. 여러분. 콩밥도 아니에요. 콩죽. 그다음에 콩나물, 된장국.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없지만 또 서로 나눌 수 있는 정말 정을 나누는데 되게 즐겁게 축제로 나눌 수 있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이다라고 해서 제가 성호 이익을 너무 싫어하다 그걸 읽고서는 좀 마음이 바뀌었어요. 막 돌아섰어요. 이분들도 다 너무나 진짜 노력을 하고 살았구나. 그리고 진짜로 이 현실에서 내가 뭘 해야 될까 하는 거를 엄청나게 고심을 했구나. 여기서 우리는 그냥 공자맹자, 주자 이렇게 읽는데 그들의 고심을 읽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연한이 얘기했잖아요. 그 괴롭게 고통스럽게 찾아내는 그 마음, 고심. 저도 성우 이익이 정말 이렇게 고심했구나. 이 고심은 정말 여기에는 거짓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고 그리고 정말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뭘 해야 되는가 조금이라도 무언가를 하고 살아야겠다는 그리고 농민과 함께 내가 살아가는 존재로서 그들의 피와 땀만큼은 못하지만 그만큼의 뭐는 하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그 고심이 이런 생활에 아주 자잘한 것들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순간에도 여러분 어떻게 죽었을까요? 종이로 염을 했어요. 우리는 보통 명주나 아니면 모시로 하잖아요. 근데 모시나 명주 너무 아깝잖아요. 돈도 없고 다 가난한 생활인데 그걸 내가 쓰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는 그걸 못 써요. 그래서 죽는 마당에 다 썩는데 그걸 굳이 하냐? 라고 해가지고 종이로 염을 해달라 해서 진짜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염을 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하나 그러니까 우리는 막 이런 검소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검소함에 막 치를 떠시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까지 소식 막 이러면 너무 막 싫어하는데 소식이 아니야. 식소야. 먹는 것을 적게 한다. 식소.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거만큼의 어떤 자기 존재의 의미를 이렇게 찾아내고 간 거죠. 자, 연암은 굉장히 다른 스케일이에요. 어땠어요? 확장을 해버려. 연암 책을 읽는 이 일이 이 지상에서 태어나서 해야 하는 모든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 기본을 하게 되면 뭘까요, 여러분? 천하가 무사해지리라고 일이 없으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왜 책을 읽는가라고 할 때 모든 책은 사실은 우리를 뭐 하게 하죠, 여러분은? 집중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굉장히 산만한 욕망들을 어때요? 책을 읽는 동안은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욕망이 불길같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사실 책을 읽는 동안은 가라앉아요. 그러니 그렇게 가라앉게 되는 그 순간 뭐예요? 천하에는 일이 없어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요. 이것만으로도 기여하는 바가 엄청나다. 우리 곰쌤이 왜 책 읽기 프로그램이 우리 지금 북곰이거든요. 북극곰 살리기 프로젝트예요, 여러분.
이건 뭐 우리가 책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뭘 안 하죠? 환경을 파괴를 안 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쇼핑도 안 할 거고. 뭔가 나가가지고 뭘 쓸데없는 일을 안 버려요. 그죠? 차도 덜 탈 거고. 우리가 막 그러니까 이게 궁극으로는 뭐예요? 책을 읽는 이 북고뮨이에요. 북고뮨. 북으로 우리가 연대하는 것. 그건데 결국은 북극곰을 살릴 수 있다. 이러면. 자연을 우리가 나름 우리 인간의 활동을 쉬기 때문에 자연을 살릴 수가 있다. 이 어마어마한 게 연암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읽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천하가 다 쉬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책을 읽음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굉장히 맑아지죠. 그리고 뭐 진짜 고상해지잖아요. 뜻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높은 뜻에 의해서 어떻게 우리 삶의 이 욕망들을 버릴 수 있는 그 일을 한다고. 그게 이렇게 돌아가는 이걸 연암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렇게 다투고 사실 정계에 나가면 누구 하나는 죽어나가야 돼. 뭔가의 그것 때문에 휩싸여서 막 그 돈과 자리를 막 다툼하는 이 시대. 오히려 이런 책을 읽음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산만하게 우리 욕망이 뻗어나가는 것을 차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경쟁하고 우리가 사실은 소유하려고 하는 이런 것으로부터 그 싸움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굉장히 자유롭게 노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읽으면 분명히 여러분은 우리가 자의식을 굉장히 우리가 내려놓게 되잖아요. 많은 자의식을 해체하는 이렇게 가게 되면 사실 그런 식의 어떤 분란, 여러분. 우리가 만드는 많은 적들 이런 것도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25페이지에 그 얘기에서 글을 읽지 않으면 모두 사사로운 지식을 천착하는 데 이른대요. 나를 위한 지식. 내 욕심을 채우는 지식이에요. 나를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 지식을 천착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권력과 경륜을 펼칠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글을 읽지 않으면 모두 주먹국으로 맞힌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요행으로 맞추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본래의 발음을 지키는 성비는 뜻은 갓난아이 같고 모습은 처녀 같아서 1년 내내 문을 닫아 걸고 글을 읽는 존재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갓난아이라고 얘기했냐면 갓난아이는 연약할지라도 자신이 바라는 것에 전념한대요. 자신이 하고 싶은 거에 전념해요. 이거는 세상의 어떤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휘둘리지 않는 그 자신만의 어떤 영역. 그걸 우리가 전념하고, 자, 처녀는 서투를지라도 또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을 굳건하게 간직하고 있다. 라는 점에서 이 두 가지 태도를 우리가 책을 읽으면 갖게 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 뭐 세상의 어떤 그런 그 기준, 가치, 여기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남들이 별 볼 일 없는 일이야 라고 하더라도 그걸 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류의 삶이 아니라 그건 비주류야. 그렇게 가면 가난한 길이야 라고 해도 나는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그리고 진짜 내가 뭘 지켜야 되는가. 야, 지금 이 현대에 네가 왜 그렇게 소박함을 지켜야 되지? 이럴 때 있잖아요. 왜 검소하게 살아? 너무 바보 같지 않아? 너무 고루하다.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나한테 기본적으로 크게 갖출 게 없어. 난 이것으로 충분해 라고 할 때 그 지킴. 이건 마치 처녀와 같이 그렇게 지켰다는 거예요. 갓난아이가 그 처녀. 여기서 이 쓰이는 이 여성적 이미지는 매우 다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뭐 그냥 그 서투를지라도 라는 말에 또 걸려가지고 왜 이렇게 여성을 또 이렇게 이용했나 막 그러시지 말고 굳건하게 자기를 지키는 힘이 처녀의 힘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 그래서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 구부려서는 땅에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게 사는 삶.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날마다 새로워지리라라고 연암은 얘기했어요. 이러고 있으면 날마다 내가 새로워지리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책을 읽는다면 우리가 그러면 생계도 도외시해? 이렇게 선생님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걸 누군가가 질문을 많이 했겠죠.
책만 읽으면 다 허용되나요?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아내가 쌀독이 자주 비었는데 책 읽기 너무 좋아했잖아요. 근데 아버지 알로가 그 굶주리는데도 변함없이 도를 즐거워할까요? 했더니 뭐라고 했어요? 가서 백리를 멀다 하지 않고 쌀을 짊어져서 구해와. 그리고 아내로 하여금 밥을 짓게 해. 그리고 자기는 마루 위에 올라가서 글을 읽었어. 이거를 얘기해서 여러분이 어떤 변명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연암은 정말 전방위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할 때마다 듣는 질문들이 참 많은데 그 질문들은 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이에요. 그러면 글 읽으면 그걸로 다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때 생계는 책임져야죠.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야 돼요. 그게 근데 안 된, 그거 해결한다고 해서 글을 못 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하고 바로 글 읽으면 돼요. 그리고 옆으로 한번 가보면 이거에 아마 여러분들한테 이제 우리가 글을 읽어서 써먹기를 구하는 거. 써먹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명예롭게 되는 거.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는 거. 내가 학위를 받아서 뭐예요, 여러분? 뭔가 그걸로 다른 무엇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되게 하는 거. 뭐 등등등. 이건 다 뭐래요, 여러분? 사사로운 욕심이다라고 해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1년 내내 글을 읽는데 학업에 진전이 없는 건 뭐라고 얘기했나요? 사사로운 욕심이 해를 끼쳤기 때문이다. 자, 그 배운 걸 막 당장 나가서 내가 써먹어야 돼, 세상에. 밥벌이가 당장 돼야 돼. 막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당장 내가 취직을 하는데 이 지식이 당장 써먹어야 돼? 공명과 이득 얻기에 급급해. 그건 뭐예요? 사사로운 욕심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글 읽기에 해를 끼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글 읽기 자체, 그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집중함으로 해서 그 자체가 나를 맑게 만들어주는, 그 자체의 욕망이 내려지는 그 순간. 그게 그냥 글 읽기 전부인 거예요. 글 읽기 자체는 그거 자체가 그냥 목적인 거지. 이거 외에 다른 게 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너무나 지금 연암은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왜 글 읽는다 그러면서 막 핑계 대잖아요. 왜? 부모님한테 인사도 안 해. 설거지 하라 그러면 뭐해? 공부해요 막 이래. 방 청소해라 그러면 막 시험이에요 막 이래.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그 사람 노릇을 하려고 글을 읽는 거래요. 그게 33쪽 보세요. 자, 부모님께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글 읽는 일이다. 간혹 글 읽기에 힘쓴다고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부모의 안부도 살피지 않고 때 묻은 얼굴과 헝클어진 머리로 지내는 경우는 글을 읽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아래 보세요. 부모의 명을 들으면 머뭇거리지 않고 실행할 것을 생각하고 친구와 더불어 약속을 하면 기한을 넘기지 않고 지킬 것을 생각한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이 글 읽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다 하지 않고 여러분 하지 않고서 나는 글이 먼저야 이런 건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게 글을 읽는 거예요. 왜 글을 읽는가? 이런 거 하려고 사람 노릇 하려고 글을 읽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사람 노릇을 하려고 그리고 뭔가 그 다른 존재와의 이 교섭을 통해서 내가 거기에 마땅한 행동을 하려고 그렇게 읽는 것이 글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짜 사변을 추구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연암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요. 지행합의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암과 행이 그러면 따로 노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암은 이런 행동을 하려고 우리가 그 공부하는 거거든요. 책을 읽는 이유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이때도 아마도 지식과 사실은 우리가 그 어떤 행동이 이 윤리가 별개라고 생각하는 시대. 그죠? 되게 멋있는 공부는 하는데 자기 생활에는 반영되지 않는 거. 이걸 핑계대는 방식. 그리고 지식은 뭐예요? 나를 돋보이게 하는 데만 쓰려고 하는. 먹고 사는 훌륭한 먹고 삶이라고 얘기하는 더 좋은 남들보다 더 우월한
먹고 사는데 이걸 쓰려고 했을 때의 지시. 이거는 완전히 뭐예요? 행과 너무나 분리돼 버린 알미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본디선비라는 건 이걸 갖추는 게 본디선비예요. 글을 잘 읽는 것과 행동을 잘하는 것. 이것이 본디선비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을 읽는다면 우리가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죠. 그렇죠? 우리가 속박되어 있는 그 나름의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이 사회적 가치는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굉장히 욕심, 탐욕 이쪽으로 몰아가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나요? 전혀 타자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삶을 우리가 구성하게 만들어주는 게 저는 우리를 부추기는 많은 사회적 가치라고 생각해요. 그 욕망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가치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포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지금 이 선비는 이런 존재예요. 그러니 선비가 이렇기 때문에 이 선비는 나가면 여러분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글을 읽는다는 건 정말 우리에게 뭐가 되게 하는 거죠? 지식부터 시작해서 윤리까지 다 갖추게 하는 멀티가 되게 하는 일이 바로 글을 읽는 일입니다. 이 존재가 뭔가 다채롭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 내 안에 그 잠재된 것들을 다 펼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능력을 길러주는 게 바로 글을 읽는 것이다라고 연암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에 나가면 정치를 잘해요. 안 나가도 상관없는데 만약에 나가면 거기에 딱 맞는 누군가 그런 어떤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무능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글을 읽는다는 건 아까 제가 책상 물림으로 무능해질 수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건 지식만 탐할 때 그렇게 무능해지는 거예요. 글을 읽는다는 게 지행합일의 원칙 하에서 읽는다면 나는 그 무엇도 하고 올 수 있고 무엇도 될 수 있는 존재. 그게 되는 존재가 바로 글이라고, 글을 읽는 행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맨날 갈등하는 게 이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어버이상을 치를 때 더더욱 공부하라는 아주 나이가 어린 친구한테 보내준 편지거든요. 이 편지에서 연암이 진짜 구구절절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어려서 부모님을 잃었을 때 그 상실감 이런 거 너무나 대단하죠, 그죠? 그래서 심신을 추스리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그 심신을 추스릴 수 있고 뭔가 네가 그 법도를 세울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할 때는 그 과정 중에서도 슬퍼하는 애도하는 그 와중에도 책을 읽는 거. 그래서 내 정신을 수습하는 거. 그거밖에 딴 게 없대요. 그래서 이건 그런 가법이나 예법만 읽는 게 아니에요. 성인들이 만들어 놓은 경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진짜 삶과 죽음의 이치를 관통해야죠. 그죠? 과연 우리에게 죽음이 어떤 거냐. 그 죽음의 와중에 또 산다는 건 뭐냐. 라고 하는 그 이치를 관통하면서 내가 진짜 여기서 바르게 우뚝 선다는 것은 뭘까? 한 사람이 독립된 존재로 서 있다는 건 어떤 건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정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라고 지금 그 편집글이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한테 공부는 뭐예요? 여러분한테 공부는 뭔가요? 그냥 좀 듣고 싶네요. 선생님들 읽었으니까. 이 선비라는 이 존재. 어떠셨어요? 그냥 자유롭게 편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선생님들. 한참 고민이 많으실 텐데. 공부를 하면서. 이 공부가 나에게 무엇인가. 이런 거. 남자친구랑 또 헤어지면 또 뭐예요? 어디 도망가. 공부하다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잠적해. 그래서 막 일주일 뒤에 나타나. 그럼 뭐라 그래요? 왜 나를 이해 안 해주시는 거예요? 막.
세상을 다 잃은 슬픔인데 왜 이해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남자친구 또 사귈 거면서 꼭 그런 사람이 꼭 슬픔도 어마어마하게 깊고 커요. 깊고 커. 모든 것을 다 포기할 만큼 깊고 커. 근데 그만큼 컸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꼭 예언하거든요. 한 달 뒤에 너 남자친구 꼭 만날 텐데 내가 이제 그러면 진짜 만나요. 슬퍼할 일이 아닌데 꼭 그런 식으로. 뭐 슬프겠죠. 근데 공부도 안 할 만큼 슬픈가요? 자기 일상도 안 할 만큼 슬퍼요? 이제 밥도 안 먹나? 그런가요, 여러분? 오히려 그 이별을 좀 우리가 다시 관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이별이라는 게 도대체 이 관계가 나한테는 어떤 거였는지를 관조하려면 더더욱 공부해야 돼요. 그 일상을 그냥 평범하게 하고 나야 그 이별이 나한테 다른 것이 돼서 진짜 나를 좀 성찰할 수 있지. 그런 식으로 잠적한다고 성찰이 되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티내는 거예요, 그냥. 난 슬퍼 막 이러면서 딴 사람한테 동정받으려. 그거밖에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전 냉정한가 봐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꼭 째려봐요. 걔는 슬프다는데 무엇이 슬프다는 거지? 진짜 슬픈가? 이러면서 막 째려보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일상이 사실은 그 연암이 말한 것처럼 거기에서 사실은 나를 추스리는 그 에너지와 힘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을 겪음으로 해서 또 나는 다른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 어떤 다른 존재가 될 것인가 하는 그 기운을 우리가 다르게 쓰려면 진짜 공부를 통해서밖에는 이런 것을 전환하기가 쉽지 않다. 다른 거는 그러기가 어려워요. 잠적해서 뭐 술 방탕하게 먹어봐야 뭐예요, 여러분. 몸만 상해요. 그리고 감정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해소가 안 돼. 엄청나게 많은 그 감정의 잉여들이 나한테 다 달라붙어 있어. 그리고 뭐만 있어요? 뭐 요새 니체 맨날 들으니까 원한 감정이라고 했구나. 원한 감정에 사로잡혀서 이제 그런 자기를 굉장히 그 약자로 만드는 그 방식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밖에 할 수 없다는 걸 연암식으로는 이렇게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는 존재. 그 진짜 부모님의 이 죽음이 나에게는 삶을 다르게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이 되도록 하는 건 공부라고 하는 이 과정. 그 공부를 통해서 내가 집중하면서 진짜 뭔가를 내가 이 기운을 흐트리지 않는 방식. 이거밖에는 없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심이 들어가지 않은 공부여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공부에 사심이 잔뜩 들어간다면 또 이 공부 또한 나를 사실은 힘들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심이 없다는 게 어떤 걸까 우리가 그 생각을 좀 해보세요. 선생님들 나름대로 우리가 맨날 사사롭지 마라, 사심을 갖지 말아라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미리 막 계산하고 미리 결과를 걱정하고 이럴 때 그건 어마어마한 사심이에요, 선생님들. 뭐 물론 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결과를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다 좋은 결과를 바라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떤 일도 좋은 결과만 오지는 않지만 뭐예요? 내가 그걸 했다는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내가 공부하는 그 과정. 무엇을 일을 진행하면서 거기서 내가 또 얻은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는 그런 것들은 따지지 않고 뭐만 해요?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 결과만 엄청나게 따져. 그거야말로 엄청난 사심인 거예요. 엄청난 욕심인 거거든요. 사실 그 과정이 나 굉장히 충실했고 그 과정이 나한테 중요하면 뭐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내 삶의 한 부분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걸 다 지워버릴 정도로 그 결과에 집착했을 때 그건 나의 굉장히 이기심, 사사로운 욕심. 그렇게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을 그래서 원도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명화한테 준 이 새길로 가는 건 사심이 앞섰기 때문에 오늘 사심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할 때 사사로이 뭐가 작동한다는 게 어떤 걸까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럴 때. 자, 길을 가는데 뭔가 이렇게 그 가야 하는 길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가야 하는 길이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자꾸 얼른 새길로 가려고 해. 왜? 빨리 가고 싶어. 빠른 속도로 남보다 더 많이 뭔가를 취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를 자꾸 새길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언제부터 이미 있었던 거예요? 이미 문을 나서기 전부터 내 안에는 사심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벌써 문을 열고 나가면 새길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느림, 그 과정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 남의 원망을 많이 하는 경우 많잖아요. 우리가 뭘 하다가 틀어지면 어때요, 여러분? 남의 원망을 엄청나게 많이 하시지 않아요? 공부하다 뭐가 안 됐어 그러면 나 공부 괜히 했어 막 이러면서 원망하죠. 많이 하잖아요. 저도 한때 그랬어요. 저도 한때 그랬어요. 40대에 제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저도 그죠? 제가 욕망하는 것이 있잖아요. 욕망하는 것이 안 됐어. 40대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안 됐어요. 그리고 나 혼자 20, 30대 난 너무 열심히 살았어. 나 혼자 막 그러는 거예요. 20, 30대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40대 나 그걸 못 이뤄?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디다 막 뻗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안 대줘서 그런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렇죠? 사회가 여성을 너무 차별해서 그런 거 아니야? 막 이제 여러 가지 막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죠?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내가 20, 30대 열심히 산 게 여러분 뭐로 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오로지 40대의 성공을 위해서만 열심히 산 건가요? 그때는 근데 그거에 딱 가로막혀 있으니까 막 매일 화가 끓어요. 다른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굉장히 평범한데 왜? 난 이런 평범한 삶조차 살 수가 없어? 막 이러면서 분노가 막 들끓는 거예요. 제가 40대 한때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안은 뭐예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분노를 막 가득 차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지만 공부는 했어요. 여러분. 분노에 가득 차서 이 분노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다녔는데 그때 제가 나중에 이제 그걸 이게 보게 되는 그 순간 좀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그럼 20, 30대는 남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달린 거예요? 그때도 나를 위해서 산 거죠. 그죠? 20, 30대 열심히 누가 나를 뭐 열심히 하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화살을 다른 데다 돌리지? 그러면 충분했던 거 아닐까? 열심히 살아서 내가 나름 또 공부의 길을 걷게 되고 그리고 뭐 다른 데서 만나지 않은 사람들과 마주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만나가지고 결국은 또 다른 공부의 길을 열을 수 있었고 뭐 그냥 사회적인 시선으로 보면 성공하지 않았지만 제 삶은 굉장히 풍부해진 거예요. 어찌 보면. 그리고 또 뭐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안 가졌다고 또 제가 뭐 못 먹고 사는 것도 아니야.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뭐 이건 누구 덕이지?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어느 순간 전환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공부의 힘이었어요. 제가 그러고서 공부를 포기했으면 제가 지금 50대에 거의 망가진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 있잖아. 비비 꼬여가지고 왜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막 삐딱하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편협하고 그런 존재로 살고 있지 않았을까? 제가 이제 생각하면 그래요. 아찔해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래서 진짜 이 연구실에서 제가 이제 어쨌든 부대끼면서 막 공부를 한 그것이 너 왜 공부해? 라고 할 때 따로 할 말은 없었어요. 그냥 공부가 좋으니까. 근데 그 공부가 아마 나를 그렇게 좀 돌아보게 만들어준 힘이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는 그런 평균치의 삶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소시민이 얼만큼 어떻게 살아야 돼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으로부터 이제 좀 많이 제가 가벼워졌어요. 근데 그게 가벼워진 게 사실은 40대예요. 20, 30대는 그걸 생각하지 않고 달렸기 때문에 그냥 막 달리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막 달려가는 거죠. 공부도 좋았지만 또 저한테도 나름 또 욕심이 있잖아요. 그걸 향해서 막 달리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딱 브레이크 걸리는 거예요. 생각대로 안 돼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게 꼭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늘 극안극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고 싶은 것과 원하는 게 딱 일치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일치는 안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굉장히
그때 고민을 많이 하고 거기서 이제 분노를 막 못 삭히고 막 그러거든요. 이제 그럴 때 딱 돌아보면 진짜 나는 너무 진짜 사사롭구나. 어떨 때는 나는 참 사특하구나. 이런 생각이 어느 순간 딱 들었을 때 그때 좀 저를 돌아보면서 자유로워졌어요. 너무 많이 가졌는데 생각해보니까. 근데 왜 나는 이랬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이런 길이니까 이 공부로도 이렇게 넘어와서 내가 진짜 전에는 해보지 않았던 공부를 너무 막 마음껏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된 거 아닌가? 그전엔 제가 전공 기계처럼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죠. 아무 쓸모도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도 없는, 오로지 교수만 될 수 있는 그런 공부에 막 몰입하면서 솔직히 답답해하고 있었거든요. 마음속으로는.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답답해 하다가도 그거를 해서 뭐라도 해야 되는데 나 얼마나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런 거잖아요. 내가 투자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줄 알아? 투자 대비 왜 나는 뭐 결과물이 안 나오지? 막 이런 생각들. 이게 진짜 나는 나를 되게 오만한 사람으로 만드는구나 하는 걸 어느 순간 그 브레이크가 걸려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진짜 마음껏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이것이 진짜 행운인데 그 행운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저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걸 완전히 제가 이제 그런 생각들 진짜 한번 그렇게 생각하니까 별게 아닌 거잖아요. 그게 별게 아닌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 다른 공부들이 너무 재밌어지고 더 재밌어지고 그거 자체가 그냥 내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이고 이거 외에 뭐 다른 걸 뭘 더 꿈꾸지도 않고 그렇게 이렇게 흘러온 것 같아요. 그 연암이 그래서 그런 사심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사심이 떠나기 전에 이미 사심이 나를 앞섰던 것이다. 뭔가를 하기 전에 우리는 뭔가를 하기 전에 이미 그런 마음이 가득해요. 사실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공부하기 전에 이미 뭐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사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책을 읽다가 그 원하는 그것이 안 드러날 때 막 불만이 일어나는 거죠. 도저히 이걸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자체를 즐길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공부 자체에 집중을 할 수도 없어요. 공부 자체에 집중을 안 하면 뭐가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욕심이 비워지질 않아요. 진짜 우리 자의식이 해체가 안 돼요. 그냥 책을 즐기고 책 자체에 집중할 때 자의식이 저절로 해체돼요. 그 책의 내용들이 온전히 나의 것이 되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되어가려고 나도 모르게 움직여지니까 여러분 그 자의식이 해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나와서 걷는데 여러분 오른발 왼발 막 의식하면서 걸으세요? 걸을 때? 안 그렇죠. 저절로 걸어지잖아요. 그리고 내가 사심이 없으면 저절로 그냥 그 평지 다른 사람들이 가는 진짜 우리가 우리가 가야 하는 길 이것도 조금 너무 이념의 냄새가 나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렇게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길 있잖아요. 편법을 쓰지 않는 길. 굳이 욕심이 나지 않게 그냥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걸 내딛겠다는 그 마음으로 그냥 가잖아요. 그죠? 그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양지양능이라고 표현했어요. 맹자에 나오는 양지양능. 우리가 본래 아는 것 그리고 본래 할 수 있는 능력. 우리 이걸 타고나요. 여러분들이 다. 그걸 안 타고난 사람들은 없어요. 양지양능. 본래 아는 건 뭐예요? 어떤 건 아나요, 여러분? 본래 알고 태어나는 것? 뭐 맹자식으로 한다면 뭐 인의예지는 뭐 양진 거죠. 저절로 아는 거죠. 친구와는 함께 같이 사이좋게 지내는 거, 부모님한테는 효도하는 거 이런 건 그냥 저절로 알게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거는 도에 이르는 방법이 아니야라고 연암은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냥 발길을 그렇게 가는 거 이건 양지양능에 의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계산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게 꼭 도에 이르는 방법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공은 그 공에 있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누구한테나 있는 거 공. 여러분 돈은 천하에 다 있어.
나 개인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하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런데 그 공은 또 공해요. 약간 좀 불교적인 냄새도 있어요. 실체가 없어요. 그 돈은 여러분 누구한테나 있지만 그게 뚜렷하게 뭐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내가 그냥 행해야 돼요. 실행해야 돼요. 그게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행해야 됩니다. 그럼 행은 어떻게 있는 거죠? 그 이루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비전 있잖아요. 삶의 방향. 여기에 이르는 데 있어요. 그자 이 이르는 데는 딱 뭐야? 멈출지. 우리가 머물러야 돼. 여러분이 어디엔가 딱 여기가 내 마땅한 자리야 라고 하는데 딱 머무를 수 있어요. 자, 이 머무름은 대학에서 말하는 지어지선입니다. 지극한 선에 머무름. 여러분이 삶에서 지극히 이거는 뭐 그냥 옳다 이런 걸 조금 더 넓게 해서 진짜 여러분한테 지극히 좋은, 여러분 생명에 지극히 좋은, 여러분의 그 어떤 우리가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타고난 거기에 딱 맞는 그 좋은, 거기에 딱 머무르는 게 지혜, 그칠지예요. 이 그칠지도 아무데나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 발을 어디다 멈출 것인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와서 멈추는 건 아주 좋은 거예요. 공부하는 장소에 이르러서 여러분의 발과 마음을 여기다 멈췄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어딘가 잘못되지는 않겠구나. 궁핍은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궁핍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 크게, 근데 뭐 먹을 건 넘쳐요. 우리 각자는 참 궁핍한데 여기는 먹을 게 넘쳐서 진짜 온갖 좋은 건 다 먹거든요. 근데 아무도 생각 못 할 걸요, 그걸.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머물러. 그 머무름이 여러분을 어떤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머무름. 진짜 우리가 어떤 위태로움에 진짜 가지 않게 하는 머무름이에요. 그런 머무름을 여러분이 해야 그게 도예요. 자, 머물렀어? 근데 그거는 또 뭐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안정돼야 돼. 평. 거기서 안정되어 있어야지 또 거기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안정되어 있는 그것 뭐예요? 그것이 이제 발음. 그 안정됨이 또 발음으로 굳게 지켜져야죠. 그죠? 그 올바름으로 굳게 지켜지는 것. 그런데 그 올바름이 굳게 지켜지는데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딱 때에 맞아야 돼. 중. 그렇게 하는 거에 도가 있네라고 얘기했어요. 연암은 도를 이렇게 개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이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 행, 공 이런 식으로 쓰니까 되게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 말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우리가 도에 이른다는 게 어떤 식으로 행위하는 건가, 그리고 우리의 지향이 어디에 딱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 이걸 다 우리가 해야만 도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걸음, 그건 이제 우리가 타고나서 그렇게 가야 되는 방향을 알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아시지 않아요? 새길로 가면 편법이구나 하는 거 알아요. 이미 그때는 이미 마음에 사심이 너무 가득 차서 그건 애초에 도의 길로 갈 수가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발은 자연스럽게 그냥 오른발 왼발 의식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요. 여기까지 오는 건 굉장히 자연스럽지만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해야 도로 이르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깨달아서 얻어서 그쪽을 향해서 걸어갈 때 그럴 때 우리는 진짜 도를 얻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다 깨져야 돼요, 여러분. 뭐로 깨지는 거? 이게 다 도로 깨지는 거예요. 이리관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연암이 같은 도를 얘기하지만 진짜 이 도의 냄새가 어때요, 여러분? 진짜 무슨 관념적이구나 이런 게 하나도 안 느껴지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이야라서 조금 어렵긴 해요. 그렇지만 이걸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보면 어떻게 나를 향하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딱 보고서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읽으면 뭔가 먼 걸 찾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여기 진짜 이 현장 여기서 내가 어떤 출구로 나갈 것인가,
나에게 어떤 출구를 좀 던져주는 게 이 연암의 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걸 읽다 보면 읽을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저는 연암의 글만큼 투명하고 통쾌한 글이 있을까? 읽을 때마다 진짜 너무 투명하고 통쾌하게 이렇게 우리의 이 방향을 이렇게 알려줘요. 그리고 어디로 시선을 둬야 되는지 글을 읽다 보면 아차하는 순간 우리가 다른 데 시선 두잖아요. 우리의 발이 다른 데 가 있잖아요. 그 발걸음을 이렇게 옮기게 해주는 것이 이런 글인 거죠. 자칫하면 되게 딱딱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게 썼거든요. 이런 글들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암에 제가 이제 목민심서라고 하는 아까 그 다산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목민심서를 썼어요, 여러분. 자기는 목민관도 아니야. 근데 이제 지방에서 보니까 아 정말 수령이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지방에 있는 이런 수령들이 어떻게 해야지 백성들이 진짜 살고 이 나라의 기반이 제대로 서는지 이걸 너무나 이제 절감을 한 나머지 연암은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이걸 마음에 새기는 책을 쓴 거예요. 그러면 다산을 우리가 이제 실학자라고 얘기하는데 뭐 실용적인 것 같지만 별로 실용적이진 않아요. 그죠? 현실에 쓰이진 않았으니까. 실제로 제가 우리가 이제 막 실학서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진짜 실용적인 거야? 이런 의문을 막 갖게 돼요. 사실. 아주 구체적으로 현실 개혁을 얘기한다고 그게 실용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실용서 같지는 않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 다산이 갖고 있는 이 진심은 알겠는데 실제로 우리가 마음을 쓰고 몸을 쓴다는 게 뭘까라고 하는 이 구체성을 던져주는 건 오히려 저는 연암의 그 글이었어요. 그럼 이게 더 실용적인 거 아니야? 진짜 현실적이야 라고 얘기할 때 이게 훨씬 현실적인 거 아닐까? 제가 이제 그렇게 왜 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배웠잖아요. 이들은 고담줄론만 나누는 굉장히 추상적인 어떤 것들을 만들어낸 사람들 같고 글로서 그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리고 다산 같은 사람은 구체적으로 경제정책, 뭐 행정정책 이런 걸 하나하나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되게 실질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차피 유토피아예요. 이건 진짜 유토피아인 것 같아요, 저는.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어떤 유토피아를 원칙으로 다 달아놓은 거예요. 매뉴얼로. 근데 이게 현실에서 그렇게 되나요? 그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수령과 아전의 관계가 여러분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를 수 있을 때 딱딱 자르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돼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안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랬을 때 진짜 연암이 수령 생활을 하면서 겪은 그리고 자기가 처리한 방식 이런 걸 얘기해 주니까 아 이게 진짜 현실적이고 실질적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연암이 이때 사실 우리가 목민관이 된다는 게 뭘까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좀 하는 거거든요. 진짜 목민관이 되는 건 여러분 우리가 지방 수령직을 가는 건 뭘까요,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가는 거. 그러니까 외직을 예전에는 그 아주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은 다 내직을 중시하고 외직은 되게 가볍게 여겼대요. 물론 돈은 외직에서 더 많이 벌 수 있나 봐요. 근데 이제 내직에서 자기가 이제 그 굉장히 관직에서 맑게 처신하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청렴하게 그렇게 뭔가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이걸 이제 선호했던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바뀌었어. 그리고 이 외직은 이 내직을 너무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조금 숨통을 튀라고 맑은 산수에 가서 좀 자기를 좀 이렇게 정화하고 더 정화하고 이 바쁜 그 생활 와중에 좀 뭐 여유를 좀 즐기라고 보내주는 게 외직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연암 요 글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 처음 거치에 흔들리지 말고 스스로 엄중하라. 그런데 이제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어떻게? 그 청렴한 지조, 간략한 정사로 다스리는 체계와 이치가 그 제대로 갖춰져 조치를 번거롭게 시행하지 않아도 효과가 충실하게 드러나는 건 옛날인데 그게 47쪽 아래에 있어요. 근데 이제 사대부들은 날이 갈수록 나태하고 방자해져서 이제 명예 따위는 소중히 여기지 않아.
우리 현실이더라고요. 이제 명예 따위는 없잖아요. 그죠? 와, 별로 안 중요하고요. 명예 따위는 필요 없이, 그리고 염치를 챙기고 사리를 따지는 마음 또한 나날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 다 집중한다. 전택을 마련하고 재산을 늘리는 일 위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직은, 수령직은 한몫 잡으러 가는 곳이에요. 이때 사실 18세기에 외직을 가면 거기는 인구 가호수가 얼마예요? 세금을 얼마씩 걷어요? 거기서 수령이 먹을 수 있는 돈은 어느 정도 될까요? 약간 좀 이걸 계산하고 가는 곳. 그래서 이 말이 더 재밌어요. 장부를 작성하면서 업무를 보는 틈틈이 한 재산 챙기느라고 여념이 없게 되는 이런 것.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진짜로 내직에서 너무나 충실하게 일을 했던 사람들이 휴식할 곳이 없게 되더라. 완전 이게 전도돼 버리는 거죠. 지금 그 지방 그 수령직은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런 것도 없는, 백도 없는 사람은 더 작은 지방 그 작은 도시로 가서 어떻게 해요? 고생을 어마어마하게 하다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원덕이라는 사람이 은산 수령을 이제 가는데 가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이 부분. 그래서 군자는 밝은 때라 해서 신의와 절조로 과시하지 않고 어두운 때라 해서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위세를 과시하라는 말이 아니래요. 그리고 오만불선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검소하고 간략하고 청정하고 신중하라. 여러분. 정말 검소하고 간략하고 청정하고 신중하면 백성은 편안하다라고 얘기해요.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사실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면 백성들은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죠? 오늘날 많은 지금 일들이 그렇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내 개인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토건 비리가 어떤지 요즘에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여러분 그죠? 이런 거구나. 왜 그렇게 집 짓고 많이 했는지를 이제야 이해했어요. 우리가 아파트 많은데 맨날 왜 저렇게 많이 줘? 그리고 집값은 왜 이렇게 천정부지로 자꾸 뛰는 거야? 라고 했더니 이 토건 비리가 다 연결돼 가지고, 여기도 이때 당시도 여러분 이 지방 수령직은 그런 거라는 거. 그렇게 해서 가는 데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런데 이제 또 더 똑똑하고 더 이제 진짜 청렴하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작은 고을에 가서 고생만 직사게 하고 와. 그분들은 사실은 뭐 백성을 위해서 진짜 일하다가, 근데 거기를 모처럼 여기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이런 걸 한 달 거쳐서 얼마나 내가 돈을 수고해서 올까라고 해서 잠시 거쳐가는 곳처럼 해가지고 수령직을 하고 오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18세기 이때가 또 이게 조금 이 부정이 엄청나게 절정이었던 시대인 거예요. 오죽하면 다산이 그런 걸 썼겠어요. 옆에서 이제 지켜보니까 너무 비리가 심한 거예요, 수령들이. 그리고 수령들이 지방으로 와서는 잠깐 있다가 가는 곳이에요. 이러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죠? 거기가 내가 뿌리 내리면서 살 곳이라고 생각 안 하는 한 거기서 뭔 일을 정성스럽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평생에 내가 살 것처럼 평생에 하는 일처럼 생각하고 이 수령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뭐예요? 그냥 좋은 태수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되게 반전이에요, 여러분. 좋은 태수가 뭐예요? 백성을 위한 태수가 된다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었던 거죠. 이제 그런 것 중에 이제 연암이 그런 친구들한테 제발 그렇게는 되지 말라는 이 편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질 때 예전에는 이렇게 먼 길 떠나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많이 줬어요, 여러분. 그럴 때 이제 편지글에 연암은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또 수령이었을 때 이 수령 생활을 하면서 이제 다른 수령들하고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 해인사 얘기 나왔잖아요. 비 맞은 도롱이를 잊지 마시오라는. 너무 놀랍지 않나요? 이게? 자기들은 지금 현직에 있으면서 태수 노릇을 하고 있는데 만나갖고 너무 저는 그게 재밌었어요. 56쪽에. 이게 지금 자기네가 시문을 막 주고받아요. 이 수령들도 좀 휴식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뭐 대소사를 거기서도 얘기도 하지만 같이 좀 뭔가 휴식을 하는 시간도 필요하니까 잔치도 벌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잔치를 벌이는 그 과정에서 56쪽 보세요. 절집은 여관 같고 승려는 기생 같으며 잔치 자리에서 시를 지으라 재촉하는 모습은 도박판에서 돈 걸라고 재촉하는 것 같고 잔치상은 구름같이 벌려있고 풍소소리 북소리 떠들썩하게 울려 퍼졌다. 단풍과 국화가 서로 비추고 흐르는 물에 우뚝한 산 그야말로 경치가 빼어났지만 민생의 고락을 해결하는데 무슨 보탬이 되었겠는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해인사에서 사실은 이제 옷을 벗고 성동수가 맞나? 맞죠? 이름이 성동주와 이제 조남명, 남명조씨 이게 어떻게 해서 약속을 했잖아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관리로서 봉직을 하는 거냐 이러면서 그걸 언제 그만두냐 뭐 이런 식으로 했더니 그 자리에서 약속을 했잖아요. 우리 해인사에서 만납시다. 근데 가기 너무나 어려운데 진짜 도롱이 입고서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두 사람.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서 오랫동안 얘기했는데 그때 오히려 벼슬을 그만뒀는데도 불구하고 뭘 얘기했어요? 민생의 고락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우리 백성들이 정말 이 생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들의 괴로움이 무엇인가? 사실은 그들의 어떤 즐거움을 만들려는 어떤 이 삶은 어떻게 펼쳐져야 하는가? 이런 걸 막 서로 나누는 거예요. 오히려 벼슬을 내려놨을 때 그 걱정을 더 많이 하는 것. 이게 선비라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지금 현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만 하고 있어요? 질탕에 가게 놀아서 여기서 민생의 고락을 얘기를 하고 있는가? 라고 이제 아주 뼈아프게 침을 톡 놨어. 연암은 좀 이런 침을 놔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거는 시를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그 시집을 모으거든요, 옛날에는. 그리고서 이제 그 시집 모은 거에 서문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연암이 글을 되게 잘 쓰니까 이 사람들이 그 시집을 이제 만들어 놓고서 당신이 서문을 쓰세요 하고 쓴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해인사에서 창수한 시의 서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거 보면 연암이 여러분 그냥 방탕한 게 아니에요. 자유분방함 속에 있는 진짜 이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가 이걸 잊은 적이 없어요. 백수라고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북극곰 살리기 위해서 백수지만 뭐 그러려고 백수가 된 건 아니죠, 여러분들. 그죠? 저도 뭐 북극곰을 살리기 위한 그런 거창한 뭐 그런 의도는 없었어요. 그냥 취직이 안 돼서 백수가 된 거예요. 근데 되고 보니까 뭐가 됐어요, 우리가? 자연을 살리는데 혁혁한 나름 공을 세우고 있다는 우리의 의미가 또 가치를 찾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찾다 보니까. 그죠? 돈이 없어서 쇼핑을 안 해가지고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걸어 다니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도 차 타고 다녀요. 죄송해요. 근데 전 차를 타요. 어쩔 수가 없어서 차를 타는데 일단 그렇게 진짜 우리가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정말 살리는 데 동참을 하고 있어. 그것도 정말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그런 건 있지만 연암은 백수 시절에도 이걸 잊은 적이 없고 벼슬을 하면서도 잊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굉장한 한결같음이라고 생각해요. 존재가 우리가 진짜 변질되지 않는다는 건 바로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긍정적인 전환은 어느 때라도 이렇게 한결같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비전을 향해서 그 뜻을 꺾어본 적이 없는 것. 이게 이 연암의 진짜 굉장한 한결같음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5, 63쪽 저는 이 글이 너무 좋아요. 이 글하고 그 다음 나오는 이제 홍범구주 얘기 나오는 그 두 가지일 텐데요. 읽으시지만 사실 범중원 부필이라고 하는 이 송나라 인종 때 굉장한 유학자이면서 정치가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진짜로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사대부의 진짜 사회적 책임감 있잖아요. 책무.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의식하고 의미화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범중엄 부필. 그래서 범중엄이 그런 유명한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그 세상의 즐거움을 나중에 즐거워하고 세상의 근심을 먼저 근심하는 자, 그런 자가 바로 뭐다? 선비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 근데 이들은 그 자기들이 경세증민할 수 있다고 자랑해 본 적도 없어요. 그냥 오직 어떤 마음? 아, 세상의 즐거움을 내가 나중에 즐거워하고 세상의 그 근심을 먼저 근심해야지. 이 마음밖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진실한 마음으로 옛사람의 글을 읽고 그리고 벼슬에 나가서 직무를 맡게 되어서는 쉬운 일이든 위태로운 일이든 가리지 않고 옛사람의 글 가운데서 그 해결 방법을 찾았을 따름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바로 글 읽는 자의 뭐예요, 여러분? 그 책무예요. 글 읽는 자의 책무. 글을 읽어서 뭘 하겠다라고 생각 안 하지만 막상 나가면 거기서 뭔가 해결하는 방법을 옛날에 내가 읽었던 데서 찾아내고 그걸 아주 뭐 한다? 정성성 한 글자. 그 마음으로 이 한 글자에 그 담긴 그 마음으로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이 진실할 성자가 여러분 진실무망이에요, 여러분. 진실에서 조금의 속임도 없는 것. 그게 진실무망이에요. 그래서 이 성자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성실함, 일을 열심히 한다 이거하고 달라요. 저 조금의 거짓된 마음도 섞이지 않은 것. 이게 정성성자예요. 이 마음은 하늘의 마음이에요. 이게 중용에 아주 중요한 글자가 이 진실할 성자거든요, 여러분. 중용이라는 그 사서 아시죠? 거기에서는 저는 핵심 단어가 뭐냐라고 할 때 저는 이 정성성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하늘의 마음, 하늘은 누구도 속이지 않아요. 그죠?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 마음. 그걸로 일 처리를 했어요. 이분들은 이거 하나밖에는 가진 게 없어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그 편지를 주는 전라감사한테 부필과 그 범중엄을 언급하시는데 그분들을 너무 특별하게 여기시는 거 아닌가요? 그분들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뭐예요? 정성성 한 글자로 일을 진짜 처리하는 그거밖에는 없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디에서나 뭘 여러분 진짜 이게 바로 자기가 그 활동의 주인이 되는 거. 우리가 그 삶의 현장의 주인이 되는 거. 그 주인이 된다는 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조금의 거짓됨, 사사로움도 없이 거기에 참여해서 함께 일을 해나가는 백성들과 함께 진짜 일을 해나가는 거. 이거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거. 이게 정성성자예요. 이거 말고는 그 어떤 현장의 주인도 이런 마음 없이는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공부하는데 내가 여기서 주인이면 어떤 마음이 나와야 돼요?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아니고는 정말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가 해나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연암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옛날에 처음 읽었을 때는 너무 놀랐어요. 와, 연암. 저는 연암을 한량으로 여긴 건 아닌데 그냥 글을 막 이게 즐겁게 막 쓰는 사람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좀 여느 선비랑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호쾌하다 막 이런 생각을 했지만 이분한테 이렇게 일을 할 때 이런 주인의식 자기가 이걸 현장을 주도하겠다는 마음 이런 걸 이런 성자로 쓴다는 거에 진짜 저는 좀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 옆에 그 홍범이라고 하는 여러분 오행 아시죠? 모카토 금수? 모카토 금수가 상생상극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 원리에 대해서 되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오행을 잘 활용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는 이 부분이 자, 오행이라고 하는 그 기존의 어떤 상식 있잖아요. 이걸 깨면서 좀 새롭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그게 좀 놀라워요. 그러니까 오행을 우리가 지금 여러분 오행은 우리가 이제 사주명리에서 그렇게 받아들이시죠. 상생상극. 근데 그것도 우리가 현대적으로 여러분이 상생상극을 해석하시면서 명리 공부를 하잖아요, 지금. 그건 이제 이 21세기에 명리를 공부할 때 상생상극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나름의 뭔가 해석을 해가면서 하고 있는 것처럼 18세기 연암도 이 오행을 다르게 해석했어요. 오행을.
그건 뭐예요? 서로 의지해서 산다는 게 상생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서로 의지해서 하는 게 상생이다. 진짜 물질적으로 서로를 치고 뭐 이런 거, 서로 낳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오행을 어떻게 이 원리를 잘 쓸 것인가? 이걸 우리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행의 원리를 잘못 쓰는 건 뭐예요, 여러분? 그 치십죠. 그 물에 능통한 사람은 물을 너무나 잘 알아요. 물의 성질을. 그런 사람은 성을 침수시키는데 그걸 써. 자, 그 다음에 불에 능통한 사람은 적을 공격하는데 불을 지나치게 사용해요. 새에 능통한 사람들은 뇌물을 주는 일에 새를 지나치게 사용해요. 나무에 능통한 사람들은 궁시를 짓는 일에 나무를 지나치게 사용해요. 흙에 능통한 사람들은 밭두둑, 논두렁 만드는 일에 흙을 지나치게 사용한다. 이렇게 사용했기 때문에 뭐가? 홍범이라고 하는 이 큰 도가, 큰 법이 세상에 단절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이걸 잘 쓴다는 게 뭘까? 이걸 우리는 선비들은 사실은 이 아이디어를 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옆에 보면 물과 이 불과 나무와 오토를 어떻게 쓸 건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연암이 옛날 그 서경에 나오는 홍범 구주를 지금 18세기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이거야말로 벚꽃창신이에요. 이런 식의 그 책을 활용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법고 창신해야 돼요. 옛사람의 말을 그 뜻을 우리가 간파하면서 그걸 어떻게 지금 현재에 딱 맞게 활용할 건가. 아까 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때에 딱 맞게 오행이라는 걸 새롭게 해석해서 그걸 가지고 쓰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걸 지금 이렇게 썼고 자기가 안희 영감으로 있으면서 그 동네 사람이 홍범 구주에 대한 책을 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리하면서 서문을 쓴 거예요. 여기에 이 사람이. 그 홍범 우익서라고 하는 서문을 써줬어요. 이제 그렇게 이게 뭐예요? 앞으로 우리가 정치를 하는데 혹은 백성의 삶을 이롭게 하는데 그래서 이용, 후생, 정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다 있는 게 홍범 구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쓸 것인가. 그래서 백성들을 어떻게 편안하게 하고 백성들을 어떻게 윤리적으로 서로 의지하는 존재로 그렇게 살게 할 것인가. 하는 거기까지를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이것의 의미를 그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 이 서문도 저는 좀 제가 이런 부분은 되게 딱딱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부분을 잘못하면 재미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행을 또 다르게 사용하는 게 너무 좀 새로웠어요. 그래서 연암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아주 창의적으로 진짜 탁 뒤집으면서 그거에 진짜 의미들을 찾아내는지 진짜 그거에는 아주 귀재인 것 같아요. 이 활용의 귀재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새로운 해석의 귀재?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